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의 원리 저자 구자련입니다. 책과 더불어서 이렇게 목소리로도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어의 원리 개념 강의는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정리가 될 것이고 책을 읽기 전인 독자들에게는 공부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된 분들에게도 국어 영역과 영어 독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어의 원리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은 크게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국어 영역에 대해서 국어의 원리에서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의 원리는 학습서 개념과 더불어 단행본 성격을 가미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어의 원리 볼륨 1은 원리편으로 제시문 분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볼륨 2는 실전편으로 시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제시문 분석 방법과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볼륨 1 원리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어의 원리 볼륨 1 내용의 구조명입니다. 크게 학교 문법적 내용의 일부와 논리 문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 문법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영문법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문장과 문장으로 이루어진 영어 제시문 잘 읽히던가요? 또는 한국어 문법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이러한 수능 제시문 독해 논리적으로 잘 읽히던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문장과 문장으로 구성된 비문학 제시문이 왜 학교 문법만으로는 읽기 어려운지, 그리고 국어 영역 문제풀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원리 원리편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인간, 즉 이성적 사고와 텍스트의 관계를 규명하는 1장, 논리문법의 개념과 이 논리문법을 텍스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소개하는 2장, 그리고 사고의 유형이자 텍스트의 유형을 설명하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텍스트와 이성적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둘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우선 텍스트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텍스트 단위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단어, 구, 문장, 문단, 편 이렇게 구분하면 텍스트를 다 이해한 것일까요? 국어의 원리에서 저자는 텍스트의 단위를 크게 한 문장 단위와 문장과 문장 단위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설명해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한 문장 단위는 학교 문법을 통해 정확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장과 문장 단위는 학교 문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한 문장을 완성시키는 능력과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과 문장으로 연결하는 능력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새로운 사고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문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시문 독해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장과 문장 단위의 본질을 이해해야 국어 영역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에 이어서 이성적 사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논리적이다 라는 말에서 논리적이라는 수식어가 무슨 말인가요? 이 물음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생각할 때 논리의 핵심은 바로 연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앞뒤 말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이 논리입니다. 무엇보다 이 논리와 이성적 사고는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봤을 때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성적 사고와 텍스트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사고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쓰기의 관점이죠. 그리고 텍스트 메커니즘을 알아야 텍스트로 표현된 필자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독해할 수 있습니다. 읽기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텍스트 메커니즘은 사고의 메커니즘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연결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된다면 텍스트, 다시 말해 국어 영역을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학교 문법의 새로운 관점과 논리 문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 문장을 읽고 학교 문법적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 문법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2번 문장을 읽고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흐름 표지어와 관계 표지어를 기준으로 이 양쪽에 있는 주고받은 대상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수는 핵심어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어의 원리에서 말하는 학교 문법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논리 문법적 사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그림에서와 같이 수직적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끝말잇기 게임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동요 속에 수직적 연결을 위한 힌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체해보면 다음과 같이 수직적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과 문장 단위를 읽어보면 한 문장을 읽고 생각한 이러한 경우의 수 중 주고받은 대상이 되는 수직적 연결고리를 확인하며 제시문을 읽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은 시간, 방법, 반복과 같은 수직적 연결고리가 바로 핵심어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학교 문법은 이러한 원처럼 한 문장을 완벽하게 또는 정확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암기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논리 문법은 학교 문법을 통해 만든 한 문장과 한 문장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고력을 필요로 합니다. 국가마다 또는 언어마다 학교 문법이 다르다는 것은 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면 논리 문법이 같다는 것은 다르게 만들어진 한 문장과 한 문장을 연결하는 원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논리는 국제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수학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결국 논리는 연결이고
논리문법은 수직적 연결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텍스트의 논리문법을 적용하고 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인 중심 내용을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주고받은 대상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그 중에 수직적 연결고리인 주고받은 대상을 확인합니다. 이 주고받은 대상이 바로 핵심어입니다.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고받은 대상 중 대표 주고받은 대상이 바로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고받은 대상들을 구 또는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핵심어, 화제, 주제는 논리문법 구성요소인 주고받은 개념을 통해 객관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제 문장과 요약은 방향성 개념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과 문장에서 사고의 흐름이 모이는 문장이 바로 화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화제 문장들을 연결하면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문장을 읽고 논리문법적 사고를 통해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선 주고받은 개념을 통해 이렇게 경우의 수와 수직적 연결고리, 즉 주고받은 대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방향성 개념을 통해 사고가 모이는 종착점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중심 내용을 지금 보이는 이러한 여백에 정리를 하고 저자의 생각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용의 구조맵입니다. 이 구조맵을 통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문법, 즉 우리는 영어든 중국어든 한국어든 언어를 배울 때 학교문법을 우선 공부합니다. 문장의 구조, 성분, 종류, 품사, 시제, 태, 일치 등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국어의 원리는 이 학교 문법적 내용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문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입니다. 다만 이러한 학교 문법적 내용을 최대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학교 문법적 요소 중에서 논리적 사고와 관련된 연결어, 접속어, 지시어 등 이를 표지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 표지어를 흐름 표지어와 관계 표지어로 구분해서 학교 문법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독해의 관점에서 한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더불어 논리문법을 통해 문장과 문장, 즉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논리문법의 구성요소로는 주고받은 방향성 순서 지음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소를 통해 최종 목적인 중심 내용, 즉 핵심어, 화제, 주제, 화제 문장, 요약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찾아내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견한 사고의 유형이자 텍스트의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텍스트로 표현하고 동시에 텍스트를 통해 이성적 사고를 더욱 발달시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고의 메커니즘과 텍스트의 메커니즘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텍스트 메커니즘을 통해 텍스트의 유형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의 유형은 다시 이성적 사고의 유형과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는 이성적 사고 표현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적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반복, 확장, 매트릭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이 혼합된 응용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복형 사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신문사설이나 단행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하나의 주고받은 대상을 매 문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장과 문장 단위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주고받은 대상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반복형 사고의 사례와 훈련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문장을 읽고 나서 우선 주고받은 대상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그중 주고받은 대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논리문법적 사고를 통해 제시문의 구조와 중심 내용을 이러한 여백에 정리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자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제3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성적 사고의 유형이자 텍스트의 유형을 사례 중심으로 충분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개념 강의에서는 사례의 구성과 공부 방법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확장형입니다. 이 유형은 수능 등 시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텍스트의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성적 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내용 논리보다는 형식 논리가 더 우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적으로 쭉쭉쭉 사고가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확장형 사고의 사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매트릭스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글을 읽고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머리가 가장 아픈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연결의 고리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개념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고 주고받은 대상이 2개 이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글은 형식 논리보다는 내용적 논리가 더 우세한 글입니다. 조건이 많아지고 적어짐에 따라 그 내용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경제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에서 이 유형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논리문법적 관점에서 주고받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용 유형입니다. 사실 우리가 접하는 텍스트의 대부분은 반복, 확장, 매트릭스 이 세 가지 유형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장하고 반복하고 이처럼 복잡한 매트릭스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더불어 이러한 응용 유형의 결정체,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은 시험에서 문제를 만들기 좋은 조건이 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전제 및 추론 문제입니다. 하지만 논리문법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반절된 문장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에서는 논리문법적 사고를 통해 전제 및 추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자가 명쾌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수능 국어 영역 문제는 이와 같은 제시문을 읽고 독해한 다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쉽게 풀립니다. 핵심은 어떻게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읽고 독해력과 기억력을 키울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저자는 논리문법적 사고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메커니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텍스트와 논리문법, 그리고 이 논리문법과 중심 내용의 파악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볼륨2 실전편을 공부하면서 틈틈이 원리편도 같이 반복해 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모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아서 교황이 독자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후 소수 성직자의 성경 독점이 무너지고 동시에 많은 책들이 보급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책은 널리 보급되었지만 글 읽는 원리는 여전히 보급되지 않은 듯합니다. 현대로 와서도 여전히 열심히 듣고 있는 학원 수업과 대학 강의의 모습을 보니 말입니다. 물론 초중 고등교육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통해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등교육 이후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읽으면 잘 읽힙니다. 왜냐? 이미 내용적 구조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접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배경 지식이 없는 내용을 읽고도 중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배경 지식을 쌓는 글 읽기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해야 하는 행위이고, 구조적 글 읽기는 학창시절에 익히고 훈련해야 하는 공부의 방향입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무한대의 배경 지식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공부에 지쳐 어느 순간 포기하는 상황에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경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논리를 바탕으로 한 구조적 글 읽기를 하는 종국적인 목적 또한 지식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저자는 우선순위 관점에서 논리문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조적 글 읽기가 숙달된 다음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 독해 방법론 또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 주제별 정리는 구조적 글 읽기가 숙달된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원리편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2 실전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